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역선택 방지와 촉박한 준비 시간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인데 비이재명계 주자들은 불공정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주중부터 국민과 당원의 표심 반영 비중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던 민주당이 결국 주말에야 대선 경선 방식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는 잠정안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파면 결정에도 구구 세력을 동원한 비정상적인 선전선 등은 끝나지 않고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는 국민 참여 경선을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기존 선거인단 모집 방식 대신 안심번호를 활용해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층 지지자들이 참여해 결과를 왜곡하는 이른바 역선택 우려를 덜 수 있고 물리적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인단 모집을 통한 완전 국민 경선을 주장해온 비명계 주자들 측에선 곧바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측은 경선 당사자인 후보 측과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측도 민주당 경선의 역사와 원칙을 무너뜨린 무림한 경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예비 후보를 포함해 모든 후보가 만족하지 못할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후 후보들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을 위한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등을 거쳐 경선 규칙 제정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면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을 포함한 세부 일정을 정하며 경선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 선언을 예고했던 날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실패에 책임을 느낀다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는데 전격 불출마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조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권 도전 발표를 예고했던 날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 시장은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 때문에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자신도 그 함정에 빠질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에 참담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반 이재명을 넘어 성장과 약자를 챙기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기회가 있다면서 뜻이 같은 후보는 누구라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의 비전과 함께해 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하여 도와서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성장과 더불어서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시장이 보수의 변화를 강조하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배경을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번복으로 입었던 정치적 타격과 부진했던 지지율이 한 이유로 꼽힙니다. 여기에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자신과 이미지가 겹치는 한 대행이 자꾸 거론되자 오 시장이 포기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명태균 씨 의혹 관련 수사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는데 당장 민주당은 오 시장을 향해 본업에 충실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중도 확장성을 가진 주자로 평가되던 오세훈 시장의 이탈이 향후 국민의힘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다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격려와 함께 향후 연대를 염두에 둔 입장을 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안타깝지만 결단을 존중한다며 이재명 집권을 막는 정권 재창출의 대장정에 오 시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반성의 경선이 돼야 한다는 데는 깊이 공감하지만 불출마만이 반성인지는 다른 문제라며 이번 경선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 당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한 희생과 결단에 숙연해진다며 오 시장이 대선 승리와 당의 재건을 위해 계속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의 지평을 넓혀갈 든든한 파트너로 생각한 오 시장 결단에 존경과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약자와의 동행 같은 가치들이 꼭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불출마는 서울 시민의 우려에 대한 답이고 당에 대한 충정이라고 본다며 오 시장과 함께 꿈을 이뤄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 속에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 용산 집무실을 그대로 쓸지 아니면 청와대나 세종으로 갈지 각 주자의 입장을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에겐 서울 용산 집무실 입주와 청와대로의 복귀, 세종으로의 이전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세종 대통령실을 공약했던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번에도 같은 계획을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주범들이 모였던 장소가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국민의힘 일부 주자들도 용산 집무실이 썩 내키진 않는 눈치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용산 집무실을 주술과 불통의 공간으로 규정했고 안철수 의원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의 그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또 경호를 잘하게 만들고 당선 전부터 특정 장소의 호불호를 굳이 밝히기보다 신중론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오랜 동안 청와대에 근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직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집무실 장소를 언급하는 건 소모적이라거나 섣부르단 현실주의적 시각도 있습니다. 집무실을 이전하느냐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는 그런 대선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에 집중하는 것 같은 것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열심히 하려는 것에 대한 각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미리 말할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집무실 이전은 대선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이번엔 찾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상징인 용산 집무실을 그대로 쓰자니 새 정권의 부담일 수 있고 옮기자니 세금이 들어 대선 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이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YTN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일시적인 구인 체제를 완성했지만 재판관 공백 문제는 여전히 한계로 지적됩니다. 재판관들의 임기 종료가 임박할 때마다 헌재는 고비를 맞았는데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수기를 거듭하고 있을 당시 일각에서는 심리가 무기한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만약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선고를 못 내릴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돌아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엔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이 당시 8인 체제에서 자신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실상 선고 시한을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임기 임박과 중요한 사건 선고가 맞물리면서 고비를 맞아왔습니다. 특히나 이번엔 국회 임명 동의안 가결과 헌재의 불임명 위헌 결정에도
권한대행들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면서 더 논란이 됐고 앞으로도 헌정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동시에 후임이 올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재판관의 공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대행할 예비 재판관 제도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소할 어떤 장치도 없는 겁니다. 헌재도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직무 대행 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전무하다며 스스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엽니다. 이날 법정안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는데 재판부는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이 재판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복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집안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입니다. 오후 들어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친 탓인지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간간히 우산을 쓰고 지나는 사람들만 눈에 띕니다. 윤 전 대통령 내외는 집안에 머물며 두문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주변으로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기동대의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가운데 인근 교대역에선 사저 복귀를 환영하는 보수단체의 행사가 이틀째 열렸습니다. 서울 도심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는 광화문 일대에서 헌재 탄핵 결정이 부당하다며 탄핵 불복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맞서 내란 완전 청산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서울시청역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연 뒤 삼청동 총리공관까지 도심 행진을 벌였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어젯밤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연결된 지하상가에서 불이 나 역 안에 있던 시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승강장으로 연기가 유입되면서 한때 4호선 양방향 열차가 동대문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혜리 기자가 전합니다. 역 안에 희뿌연 연기가 가득하고 소방대원들이 점포 앞에서 연신물을 뿌립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연결된 지하상가 의류점포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역 안에 있던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으로 연기가 밀려들면서 4호선 양방향 열차가 30분 동안 동대문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동대문역 지나갈 때 매캐한 게 좀 들어와가지고 무정차 통과하는데도 뭔가 연기가 심했나? 이런 생각이 되긴 했었어요. 소방당국은 의류와 가까이 놓여있던 전기 스토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던 어젯밤 전남 구례군 토지면에서는 바윗돌이 도로로 굴러떨어져 SUV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가 전복됐고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도로를 통제하고 불삭기를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바윗돌을 치웠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엔 부산 구평동에 있는 철강 제조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금속 폐기물에 붙은 불이 쉽게 꺼지지 않으면서 소방당국이 밤새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대치동에 있는 3층짜리 상가 1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에 있던 4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상가 간판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광명 지하터널 붕괴 사고가 있기 전날 공사 현장을 비추는 CCTV 화면 사진을 YTN이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천장에 길게 금이 가 있는 등 붕괴 징조가 명확했던 모습인데 당시 작업자들은 기둥이 휘어 있다며 다급하게 무전을 했던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치형 터널을 떠받치는 기둥 위쪽, 천장에 길게 균열이 나 있습니다. 천장과 기둥이 이어지는 부분도 심각하게 파손된 모습입니다. 길게 늘어선 기둥 중에선 심하게 휘어 있는 것들도 눈에 띕니다. 경기도 광명 지하터널 공사장이 무너지기 15시간 전 공사 현장을 비추는 CCTV를 캡처한 사진들입니다. 강한 나중에 기둥이 휘기 시작하면서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담겼습니다. 터널 굴착 작업자들은 사고가 나기 전날 밤 10시쯤 이 같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기둥이 휘어지면서 쇳소리가 여러 차례 났고 기둥이 휘어 있다라는 작업자의 무전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사고 전날 작업자들은 공사 현장에서 대피했고 공사장 출입이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붕괴 징조에도 다음날 기둥 보강 공사는 진행됐고 오후 3시 10분쯤 일부 작업자들이 붕괴 사고로 매몰됐습니다. 당시 보강 공사가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등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앞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 붕괴 사고로 실종된 50대 근로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 8시 5분쯤 사고 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 작업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이 작업은 비가 잦아들고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재개될 방침입니다. 최근 영남권 초대형 산불로 진화대원 3명과 동행 공무원 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죠. 진화대원들은 장비가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교육과 운영도 부실하다고 토로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지자체 산불 예방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갑자기 확산한 불길에 숨졌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진화대원들의 인명피해는 계속 반복됩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불 진화 관련 작업 중 다친 소방대원은 36명, 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은 23명에 달합니다.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들은 입사 한 달이 넘도록 진화복을 받지 못해 사비로 구입해 입고 산불 현장에 출동하는가 하면 내구 연한이 지나 곰팡이가 낀 헬멧을 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증언이 잇따릅니다. 도입된 지 10년째인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일된 운영 교범도 없고 현장에서 지휘할 때 현장 지휘 교범도 완성된 것이 없고 교육 훈련 체계도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소속 산불 예방 진화대원은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봄과 가을철 몇 달만 일하다 보니 교육도 부실하고 전문성도 갖추기 힘든데 산불과 관련 없는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호소합니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위험 수목 제거 작업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후화된 진화 헬기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올해 산불 진화 작업 중 추락한 헬기 2대는 생산된 지 각각 44년과 29년 된 기종이었습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진화 헬기 50대 중 34대가 생산된 지 20년을 넘긴 노후 헬기인데 지자체 임차 헬기 역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저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헬기를 계약하는 그런 형태에서는 노후된 항공기가 계약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진화대를 확충하는 건 물론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장비 개선 등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 산불이 났을 때 산림청과 소방 사이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밤새 요란한 비가 쏟아진 가운데 전국의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강원 산간과 태백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강원 산간에는 최대 9cm 이상의 눈이 내린 곳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서울 아침 기온이 2도, 체감 온도는 영하 4도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전국에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불 걸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미 관세 국경 보호국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공지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칩,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은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와 애플,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 자동차와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반도체, 의약품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적인 기술의 제조를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해당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조치가 공개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과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로부터 수조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반도체 장비를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반도체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를 곧 발표할 예정이어서 철강과 반도체에 이어 반도체 품목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와 의약품은 특정한 관세에 포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무역 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지난달 발효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도 이 법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반도체 관세가 곧 시작될 거라고 예고했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간 나라로 타이완과 함께 우리나라를 지목해왔습니다. We could have protected that so easily, but so we had the chip business and now it's all in Taiwan, almost exclusive, a little bit in South Korea, but mostly in Taiwan. 반도체 교육에서 발생하는 무역 불균형이 미국 내 산업 기반을 약화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미 품목별 관세가 발효된 자동차와 철강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처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조만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 의회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도 폐지하겠다고 밝혀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발효될 경우 자동차에 이어 대미 수출 2위인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라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협상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관세의 하한선은 10%라고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불을 지핀 관세 전쟁 여파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지만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화한 관세 전쟁에 한 주 내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김없이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여느 때처럼 플로리다의 사저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기내에선 관세를 둘러싼 기자들의 질문을 피할 수 없었는데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 부과할 관세는 하한선이 10%라고 밝혔습니다. 10% floor, Mr. President. Pretty close, yeah. Pretty close. There could be a couple of exceptions for, obvious reasons, but I would say 10% is a floor.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채권 시장에서 투매가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다 해결했다며 큰 소리쳤습니다. I think the bond market's going good. It had a little moment, but I solved that problem very quickly. I'm very good at that stuff, and I solved it very quickly. 보복 관세로 맞서고 있는 중국을 향해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항상 잘 지내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은 노선을 바꿀 뜻이 없어 보입니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이 관세라는 위협을 휘두르며 가짜 무역 체제와 기존 질서를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며 미국은 제멋대로 행동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통화 정책을 둘러싼 미 연방 준비 제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두 가지 주요 책무 가운데 어디에 방점을 두게 될지 주목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45%로 내다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는 15%였습니다. JP 모건 체이스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최대 7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at means that they'll have to raise their prices on the products. That means fewer people will buy the products, and that means that the factories will have to lay people off. And of course, it's leading to the weakening of the dollar. And according to many economists, a much greater likelihood of a recession. 이럴 경우 원칙대로라면 연준은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세 정책처럼 경기 둔화 원인이 공급 측면에 있을 경우 금리 인하를 통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공급량이 줄고 생산 비용이 올라 가격 상승 압력이 커져 금리까지 내리면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We do expect tariffs are going to lead to higher prices, but there's a lot of uncertainty and unpredictability about what path this takes. 연준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경기 침체에 대응해 금리를 빠르게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둬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클 수 있어 오히려 강한 인상이 필요할 것이란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지금이 금리를 내리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What we're seeing now on the Hill is reduced spending, and so I don't think that the inflationary spiral that we saw last term is a high risk right now. 연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다음 기준금리 발표는 우리 시간 5월 8일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만에서 10년 만에 최고위급 핵 협상을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주 19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은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협상 종료 후 건설적인 대화가 오갔다며 다음 주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악관도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위한 진전된 한 걸음이었다며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토지 정책을 이유로 올해 11월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불참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토지 몰수와 집단 학살이 핵심 논의 주제인 상황에서 어떻게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남아공에서 백인 농부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가족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남아공에 대한 모든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며 남아공이 G20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영국 내 마지막 제철 용광로 폐쇄를 발표한 중국 징해그룹의 브리티시 스틸에 대한 긴급 운영 통제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조너선 레이놀즈 상무장관에게 제철 생산을 비롯한 브리티시 스틸 운영과 관련해 지시할 수 있는 임시 권한을 부여합니다. 사실상 브리티시 스틸의 용광로 폐쇄를 차단하고 가동을 계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 베이징 전역에 태풍급 강풍이 불어 항공기와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수백 그루의 나무가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후 베이징 지역에서는 최대 초속 45m가 넘는 돌풍이 불어 나무 800여 그루가 쓰러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강풍으로 주말 오후 베이징 인근 공항에서 600편이 넘는 항공기와 열차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베이징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24m가 넘는 강풍이 불었고 일부 산악 지역에선 초속 45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시장에서 우리 조선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의 강자 자리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 설계 능력과 건조 능력을 입증하며 세계적인 해운 업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만 400m에 달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제작이 한창입니다. 컨테이너 2만 4천 개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세계적인 해운사인 에버그린사로부터 이런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한꺼번에 수주했습니다. 한 척에 3,870억 원, 척당 수주 가격으로는 최대입니다. 전체 수주 규모는 2조 3,280억 원이 넘습니다. LNG 이중 연료 추진 엔진 등 한오션이 자랑하는 최신 친환경 기술들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한오션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 시장을 지난 2022년 이후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은 중국이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강자로 군림한 겁니다. 이번 수주로 차별화된 친환경 설계 능력과 건조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미래 선박에 대한 중국 대비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하여 고부가치 선박을 수주한 것에 큰 의의가 있고 K조선의 미래 산업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이전표로 생각됩니다. 지난 1월 국내 다른 조선업체도 프랑스 해운사와 15,5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3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우리 조선업체들이 기술력을 입증하며 세계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이른바 러브버그 같은 곤충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넓은 곳에서 대거 출몰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들을 공존 대상으로 인식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여름 서울 서북부에서 대거 발생한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일명 러브버그. 점점 발생 범위가 넓어지더니 지난해엔 서울 전역과 경기도로 출현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이렇게 생물이 환경 수용 능력 범위를 벗어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대발생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러브버그뿐 아니라 동양 하루살이, 매미나방 등이 주기적으로 대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온난화와 도시화로 인한 생태 변화가 관련됐을 거로 추정할 뿐입니다. 더 많은 세대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살충제에 대한 내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커지고 얘네들이 겨울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일시적으로 대발생한 뒤 급감하는 특징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살충제로 무작정 방지할 경우 천적관계 해충 급증같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한다면 지난해 중국 후난성 사례처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유인제 등을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곤충 밀도를 분산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얘들이 대발생을 하기 전에 미리 이런 테스트들을 진행을 해서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그런 LED를 이용한 채집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또 이들을 방제 대상으로 보는 순간 인간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거라며 공존을 꾀하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준다고 하지만 노인이라고 해도 잠을 못 자는 게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노인 5명 가운데 1명꼴로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력 운동이 해답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육관에서 노인들이 트레이너와 함께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합니다. 92살 할머니는 무게를 들고 땀을 빼면 기분이 매우 좋다고 말합니다.
It is very, very good. I enjoy it very much. And always after, I feel very uplifted. 근력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효과는 더 있습니다. 최근 노인들의 수면에도 근력 운동이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BMJ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노인들의 수면에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 근력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과 복합 운동이 꼽혔습니다. CNN은 수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수면은 본질적으로 낮 동안 발생한 신체의 마모와 손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근력 운동은 말 그대로 근육의 마모를 일으키기 때문에 근육을 회복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수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로운 동작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지고 수면 중 새로 배운 것을 연습하게 돼 수면을 촉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많게는 60살 이상 노인 절반가량이 졸음 증세를 겪고 있고 5명 가운데 1명꼴로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같은 수면 부족은 우울증과 불안, 대사증후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함께 수면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전자기기, 특히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씨가 없는 감으로 유명한 경북 청도의 반씨 이야기인데요.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수확을 한 뒤에 냉동 창고에 보관해오던 청도 반씨. 잘 익은 감을 깎아서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아이스 홍시로 만듭니다. 좋은 감을 저희가 연시화 시켜가지고 얼려 넣습니다. 얼려 넣었다가 고객이 주문할 때 우리나라 떫은 감의 대략 20%가량이 생산되는 감 주산지 경북 청도. 청도 감의 특징은 한마디로 씨가 없다는 겁니다. 네, 청도 감에 씨가 없는 것은 토양과 기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나무를 다른 지역에다 옮겨다 심으면 그때는 씨가 생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감을 4조각 낸 뒤에 5일 정도 건조하면 말랑말랑 감말랭이. 감을 깎아서 일주일 정도 건조하면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러운 달콤한 반건시가 됩니다. 건조 방법은 자체 개발한 소프트 드라이 방식입니다. 30도에서 6도로 왔다 갔다 하는 자연과 비슷한 방법으로 건조하겠습니다. 열을 살짝 줬다가 또 찬바람을 줬다가 이렇게 가공을 하면 다른 계절에 더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수확철이 되면 홍수 출하로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공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면 출하 가격을 안정시키고 특히 청도 반씨 가공 제품은 일본과 태국, 베트남, 중국 등 10여 개 나라로 수출도 하면서 이른바 K푸드로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건조스낵 가공 기술을 이전받아 자사의 자체 개발 기술과 결합하여 차별화된 농산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앞으로 당근, 단호박 등에도 이 가공 기술을 접목해서 건강한 먹거리 개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봄철에 입맛 돋우는 데는 알싸한 산나물만한 게 없는데요. 산이 많은 강원도에선 제철 맞은 향긋한 산나물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늘 겨울일 것 같던 산자락에도 봄이 피어났습니다. 넓은 잎을 활짝 틔운 주인공은 산마늘이라고도 불리는 명이나물. 알싸한 마늘 향이 짙게 배어납니다. 때를 놓칠세라 수확하는 농민 손길은 분주합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뭐 햇빛 잘 들고 게다가 향도 좋고 맛있어요. 옹기종기 새순을 세운 눈개승마도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두릅과 인삼, 고기 맛이 난다고 해서 삼나물로 불립니다. 쫄깃한 식감 덕분에 유독 인기가 좋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곰치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겨울잠 깬 곰이 먹고 기운 차리는 나물이라 웅소라고도 불리는데 널쩍한 잎이 곰발바닥을 닮아 이름 붙었다는 유래도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을 대표하는 산나물 삼총사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인제 산나물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이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내설악의 큰 일교차와 차가운 소양강 바람을 맞고 자란 덕분에 식감과 향이 뛰어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는 인제 산나물은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4인 가족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명이, 곰치, 눈개승말을 꾸러미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봄철 사라진 입맛 되찾아줄 강원도 산나물이 식탁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스페인 말라가와 미국 시애틀, 캐나다 캘거리 등 세계 주요 과학도시와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경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 국제기구인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말라가에서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진이가 대한민국 대표 과학도시 대전에서 창립됐습니다. 세계 주요 과학도시 5곳이 과학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방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대회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회원 도시 중 한 곳이자 내년 총회 개최지인 스페인 말라가를 찾았습니다. 말라가는 지능형 도시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산업을 활용해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살려 내년 총회는 유럽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 행사인 트랜스피어와 연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iempre es bueno compartir experiencias, los desafíos que tienen las ciudades, ¿no? Estar en vanguardia en tecnología como está de Ayón. Málaga trata de estarlo en España también, desde el sur de España. 두 도시는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진 공통점과 강점을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의 주요 경제인들로 이루어진 사절단이 말라가의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립한밭대학교도 카이스트에 이어 말라가 대학과 공동 연구와 학술 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전시와 저희 대학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우주 국방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양자 로봇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첫 교두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과학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주항공과 생명과학 등 6대 전략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이 회원 도시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 이걸 산업화하고 또 대학 간 연구소 교류를 전방위로 하는데 대전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과학도시들이 소수 정예로 뭉친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진이. 국제기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와 과학을 발전시킬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페인 말라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프로야구 LG가 에이스 치리노스의 호투를 앞세워 두산을 4대 0으로 완파하고 3연승과 함께 잠실구장에서 10연승을 달렸습니다. 치리노스는 6회까지 삼진 8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두산 타선을 막아냈습니다. 타선에서는 문성주가 4회 선제 적시타에 이어 8회에도 2타점 적시타로 3타점을 쓸어담으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주된 강수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내륙의 빗줄기는 잦아들었고 강원 산간의 대설특보도 해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중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나 눈이 이어지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전국의 강풍주의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전 사이 황사가 유입되며 서쪽 지방부터 대기질이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밤사이 한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4.4도, 대구는 5.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9도, 대전은 12도, 대구와 부산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잠시 뒤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